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덕희 교수입니다. 직업상담사 실기시험 여러분의 합격을 목적지까지 안내할 김덕희 교수입니다. 절 믿고 따라오십시오. 합격은 보장입니다. 어떻게? 쉽고 재밌게. 우리 교재의 특징과 동영상은 우리나라 최초로, 대한민국 최초로 2007년도부터 문제와 해설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꼼꼼하게, 여러분 완벽하게 문제와 해설을 제가 안내해 드릴 겁니다. 2007년도부터 문제와 해설을 진행할 건데요. 2007년도는 참고적으로 시험을 2번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2회차는 왜 문제와 해설이 없죠? 라고 질문하신 분 계신데 2회차는 없고요. 1회차와 3회차로 이렇게 구분됩니다. 왜냐하면 2번 시험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문제는 19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해설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1번 홀랜드의 문제네요. 그래서 뭐 쭉 문제가 긴데 홀랜드에 대한 문제입니다. 홀랜드 여러분 1차 때 많이 배우셨죠? 홀랜드가 누구냐? 홀랜드. 그래서 우리 카톡에 뭐 이런 글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홀랜드는 흥미의 아버지다. 그래서 홀랜드 흥미검사인데 여기서 6가지 유형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가지 유형을 쓰는데 이 6가지 유형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죠. 이 6가지 유형, 이게 직업에 대한 직업의 성격 유형이에요. 직업의 성격 유형이다. 그래서 요 문제를 잘 이해해야 돼요. 홀랜드, 리아색, 현탐의 사진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홀랜드의 직업적 성격 유형이 무엇이냐, 이것이 현탐의 사진관이다. 이렇게 문제를 잘 이해해야 돼요. 잔소리 먼저 한마디 하고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2차 시험은요, 2차 시험은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단언하건대 어렵게 공부해서 어렵습니다. 또 어렵게 주변에서 가르쳐서 어렵습니다. 2차 시험은 1차 시험에 반만 노력하면 100% 합격입니다. 그 길을 여러분 제가 안내하고 책임지겠습니다. 자, 먼저 공부하는 요령입니다. 2차 시험은 제목이 제일 중요해요. 제목이. 필기 시험은 제목을 잘 몰라도 보기를 보면 답을 구할 수 있어요. 왜?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2차는 제목을 모르면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키워드예요. 이 제목이 무엇을 말하는지 키워드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쓰는 거는 정답이 없어요. 왜? 주관적 판단으로 채점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키워드에 대한 타당한 답을 쓰면 전부 다 맞게 해준다는 거예요. 전부 다. 왜? 답안지를 보고 채점하는 게 아니거든요. 즉 신뢰도를 보고 그 글자와 똑같이 썼냐 안 썼냐를 보고 채점하는 게 아니라, 키워드는 신뢰도죠. 맞냐 안 맞냐. 하지만 쓰는 거는 글자를 똑같이 썼냐 안 썼냐가 아니라 내용이 비스무리하게 맞게 썼냐 안 썼냐, 이런 타당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쓰는 거에 대해서 자유로워라, 이렇게 먼저 알려드립니다. 보통 고정관념이 쓰는 건 열심히 외워요. 글자를 뭐 암기 시험처럼 뭐 쫙 외워요. 하루에 10시간을 외워봐봐요. 잠만 자면 다 까먹죠. 또 키워드는 외우는데 또 까먹어요. 또 헷갈려요. 그 말이 그 말 같고 탐중변인지 탐전행인지 명소비인지 뭐 헷갈려요. 제목은 아예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쓰면서 공부하는 건 제목을 쓰면서 공부해라. 그리고 제목이 무엇을 물어보는지 이해해라. 여기에 합당한 키워드를 쓰고, 쓰는 거는 그냥 타당도 있게 그냥 주저리 쓰면 다 맞게 해준다. 이게 2차 시험을 보는 합격의 비결입니다. 이런 얘기 여러분 어디 가서 정말로 누가 안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정말 퀄리티 있는 김덕희가 여러분 이렇게 안내를 잘 해드립니다. 자, 이제 제목을, 직업에 대한 성격 유형의 제목이 나왔으니까
나왔으니까 직업에 대해서 어떤 유형들이 있냐. 그래서 요게 리아색이죠. 그래서 현실형이 있고요. 요게 탐구형이 있고요. 요게 예술형이 있고요. 요게 사회형이 있고요. 이건 뭐 1차를 여러분 공부하셔서 다 아실 겁니다. 여기는 진취형이 있고요. 여기는 관습형이 있더라. 그래서 영어에 약자를 써서 리아색 이론이라고 하더라. 뭐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유형을 쓰시오라고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만 쓰면 여러분 6점을 줍니다. 왜? 설명하라고 안 써 있으니까요. 안 써 있으니까. 근데 설명하라고 써 있는 문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첫날이니까 기본적으로 설명하라까지 제가 진행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답안지를 쓸 때 어떻게 쓰냐? 이 글자 다 못 외워요. 일반적인 책이나. 또 여러분 배운 대로 절대 못 외워요. 여러분 무시해서가 아니라 글자는 못 외워요. 왜? 외우면 까먹거든요. 그래서 이해해야 돼요. 다만 외울 수 있는 키워드는 현실형의 키워드는 주로 기계 조작을 좋아해요. 특징이. 탐구형의 특징은요. 연구 개발을 좋아해요. 유형, 직업의 성격적 유형의 특징이 예술형은 자유 창조를 좋아해요. 또 사회형은 사람 관계를 좋아합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 이해하고 외우실 수 있죠. 진취형은 리더십이 아주 뛰어나요. 관습형은 체계적인 걸 좋아해요. 체계적이고 정밀한 거, 세밀하고 체계적이고 세밀한 거, 즉 꼼꼼쟁이죠. 이렇게. 그래서 요걸 갖고 여러분 이렇게 글짓기를 하면요, 2차는 쉬워요. 이건 외울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모범 답안을 지금부터 한번 불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제가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쉽고 재밌고 이해가 되도록. 자, 현실형이란 기계 조작을 좋아하며 반대 유형인 사회형의 사람 관계는 미숙하다. 대표적인 직업군으로는 비행기 조종사와 농부가 있다. 탐구형은 연구 개발을 좋아하며 반대 유형인 진취형의 리더십은 부족하다. 대표적인 직업군으로는 과학자와 연구소 직원들이 있다. 예술형은 자유 창조를 좋아하며 반대 유형인 관습형의 체계적이고 세밀한 부분은 부족하다. 대표적인 직업으로는 연예인들이 있다. 연예인이나 방송인, 예술가가 있다. 또 사회형은 사람 관계는 좋아하나 반대 유형인 현실형의 기계 조작은 미숙하다. 대표적인 직업군으로는 교사와 상담사가 있다. 진취형은 리더십은 매우 뛰어나나 반대 유형의 탐구형인 연구 개발은 싫어한다. 대표적인 직업군으로는 기업가와 정책가가 있다. 관습형은 체계적이고 세밀한 부분을 좋아하지만 반대 유형의 예술형의 자유창조는 싫어한다. 대표적인 직업군으로는 은행원이나 도서관, 사서가 있다. 이러면 완벽한 모범 답안이에요. 여러분 어려워요,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2차는 이해해서 내 맘대로 키워드 이렇게 주어 잡아서 글짓기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2차 정말로 누워서 떡 먹힙니다. 그래서 홀랜드의 성격적 유형이 끝났죠. 만약에 이런 문제도 있죠. 성격적 유형, 직업적 성격의 유형 3가지를 쓰세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은 홀랜드 3개짜리가 없는데 이러지 말고 이 중에 3개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요령이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제가 첫날이라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2번 한국 표준 직업 분류의 분류 원칙 중 포괄적 업무 분류 원칙. 자, 갑니다. 2번 포괄적 업무예요. 포괄적 업무. 직업정보의 문입니다. 포괄적 업무가 무엇이냐? 자, 어떤 중국집에 있는데 중국집에
조리사가 있어요. 조리사가 있고 또 뭐 배달원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직무라고도 해요. 보통 상담학이나 심리학에서 큰 직업의 군을 전체를 진로라고 그래요. 진로 안에 또 직업이 들어가 있죠. 또 직업 안에 직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크기 순서가. 즉 직무를 직업으로 보기도 하고 협의의 직업이죠. 또 진로를 직업이라고도 해요. 광의의 직업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리사라는 직무가 나는 직업이야. 나는 배달원이 직업이야. 또 통틀어서 나는 조리사와 배달원 두 개를 직업으로 갖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직업 정보에서 직업의 일반적인 분류 원칙, 포괄성의 원칙과 배타성의 원칙이 있는데요. 모든 직무를 다 직업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이게 배타성의 원리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직무를 두 가지 하더라도 하나의 직업만 선택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포괄적 업무가 발생을 했어요. 이 발생할 때 직업을 어떤 순서대로 결정하냐 이걸 쓰고 설명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 보게 되면 포괄적 업무가 발생 시 주로 주된 업무가 무엇이냐? 주된 업무에 따라서 직업을 결정한다 이거예요. 즉 조리사를 주된 업무로 하냐, 배달원을 주된 업무로 하냐 이게 따라서 직업을 분류한다 이거죠. 왜 두 개를 직업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전에 봤더니 이 사람이 조리 업무만 해요. 조리사라고 쓰려고 봤더니 오후에는 또 배달만 하네. 어떤 게 주된 업무인지 몰라요. 그럴 때는 최상급 직능 수준에 따라서 직업을 분류한다 이거예요. 즉 어떤 게 최상급이냐. 그래서 조리사 업무를 봤더니 밀가루를 반죽을 해서 숯하면 딱 터지니까 그냥 만가닥에 쫙 쏟아져요. 멋지죠? 이 사람 정말 명인이네. 그래서 조리사라고 쓰려고 봤더니 오후에 배달을 하는 거 봤더니 또 오토바이를 또 앞바퀴를 들고 타네. 또 중간중간에 회전도 하고 또 끝내줘요. 둘이 또 삐까삐까해. 그래서 직업을 결정하지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최종적으로 생산 업무 우선 원칙에 따라서 직업을 분류한다 이거예요. 즉 어떤 게 생산 업무냐 이거죠. 여기서 어떤 게 생산 업무예요? 조리사죠. 그래서 이 사람은 조리사로 직업을 결정한다. 이게 포괄적 업무 발생 시 직업 분류 원칙이죠. 아주 쉽죠. 이해하면 아주 쉬워요. 근데 교수님 이해는 갔어요. 어떻게 써야 돼요? 이제 내용대로 쓰면 되겠죠. 포주 채생. 자, 포괄적 나오면 포주 채생. 자, 제가 먼저 샘플링 하겠습니다. 물론 책에 나오지만 첫 시간이니까 좀 자세하게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포괄적 업무가 발생 시 전제 조건을 먼저 써놓고 주된 업무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직업을 결정한다. 이겁니다. 또 최상급 직능 수준 땡땡 주된 업무에 따라 직업을 결정하지 못할 시에는 최상급 직능 수준에 따라서 직업을 결정한다. 또 생산 업무 우선 원칙 땡땡 주된 업무와 최상급 직능 수준으로 직업을 분류하지 못할 시에는 생산 업무에 따라서 직업을 결정한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쉬워요. 아주 간결하고 깔끔하죠. 이런 식으로 공부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벌써 합격의 기운과 자신감과 재미가 몰려올 겁니다. 2번 이렇게 또 풀고요. 또 3번 갑니다. 3번 규준이에요. 규준의 종류. 규준이 뭐냐 이거죠. 규준을 알아야 돼요. 규준. 그래서 규준이라고도 하고 집단 내 규준이라고도 해요. 똑같은 말입니다. 집단 내 규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집단 속에서 비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딱 나와야 돼요. 규준하면 뭐예요? 비교하는 것. 이 말이 딱 나와야 돼요. 규준, 비교하는 것. 즉 용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직업 상담사에서는요, 용어만 알아도 이해가 되게 쉬워요. 문제를 이해될 거 아니에요. 자, 첫날이지만 조금 제가 좀 세게 나가겠습니다. 천박함 속에 우아함이 있습니다. 제가 천박하지만 기억이 잘 나요. 첫날 이상하지만요, 이거 같이 더 좋은 표현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직업 상담학에 인지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인지. 또 정서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요. 또 적성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요. 또 흥미라는 말도 많이 나와요. 이렇게 이런 여기 또 표준이라는 말도 나오고 또 준거라는 말도 나오고 또 측정이라는 말도 나오고 또 수요라는 말도 나오고 또 파생수요 이런 말도 나오고 또 뭐 노동 수요 이 말도 나오고 또 노동 공급 이런 말도 나오고 뭐 이런 내용들만 이해하더라도 여러분 문제를 공부할 때 굉장히 쉬워요. 이 내용을 모르니까 계속 글자만 외우는 거죠. 자, 쉽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여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전위, 뭐 전치, 뭐 치환, 뭐 프로이드. 또 여기에 보게 되면 또 뭐 투사, 뭐 전이, 또 뭐가 있어요? 뭐 이런 내용들을 이해 못하니까 막 시험이 어렵게 보이는 거예요. 인지 능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지가 뭐예요, 여러분? 잘 몰라요. 그냥 인지 아는데 뭐라고 표현을 못하죠. 그러니까 매일 헷갈리는 거예요. 인지 뭐 영어로는 뭐 코그니티브, 코그니에이션 하는데 영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영어 절대로 뭐 알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학문을 배우는 이 과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격증만 취득하는 자격증 취득반입니다. 그러니까 취득하면 모든 게 목표가 설정됐습니다. 목표가 분명해요. 합격, 자격증. 그래서 뭐 영어 알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인지 많이 나오거든요. 인지가 뭔지를 알아야지 문제를 풀죠. 여러분 혹시 뭐 이렇게 누가 뭐 얘기할 때 너 도대체 생각이 있어 없어? 너 도대체 머리가 돌아가 안 돌아가? 이 머리가 인지예요. 머리가. 근데 머리라 하면 또 조금 더 탁 안 와닿죠. 근데 머리를 아주 천박하고 속된 용어로 뭐라 그래요? 대가리라고 하죠. 대가리. 너 도대체 대가리가 돌아가 안 돌아가? 그 대가리가 인지예요. 대가리가. 첫날이라 좀 이상할 겁니다. 근데 이보다 더 적정한 표현은 없습니다. 인지가 뭐예요? 대가리. 이게 딱 나와야 돼요. 인지가 뭐예요? 대가리. 따라서 해보세요. 인지가 뭐예요? 대가리. 이게 나와야 돼요. 자, 그럼 붙여봅시다. 직업 상담학에 인지 능력 나와서 무슨 말이에요? 대가리 능력. 얼마나 쉬워요. 인지 치료 나왔어요. 무슨 치료예요? 대가리 치료. 그래서 인지 치료 상담에 주로 주요 학자가 누구예요? 백이에요, 백. 인지 치료의 문제점이 뭐예요? 대가리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앞으로 가요, 뒤로 가요. 그래서 백이에요, 백. 자, 이런 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인지적 명확성의 오류 또는 인지적 오류. 2차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인지적 오류. 그 인지적 오류를 알아야 뭘 쓸 거 아니에요. 인지가 뭐예요? 대가리. 대가리의 오류의 종류 4가지를 쓰고 설명하셔. 이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인지적 오류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이 말이 뭐예요? 대가리의 오류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더 쉽게 말하면 미친 종류 4가지를 쓰시오. 그래서 흑백 논리, 자의적 해석 뭐 나오지 않습니까? 의미학대, 의미직소. 이게 답이에요. 문제를 알아야 답을 이해하죠. 그냥 무조건 인지적 오류, 흑백 논리, 뭐 과잉 일반화, 인지적 오류가 뭐냐? 그건 몰라요. 이러니까 맨날 어려운 거죠. 또 2차에 많이 나오는 게 인지적 오류가 아니라 인지적 명확성의 오류예요. 명확성의 오류. 이 명확성의 오류는 뭐예요? 아, 인지가 얼마큼 제대로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즉 돌아가긴 돌아가요. 근데 명확하게 안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덜 미친 거죠. 미치기 일보 직전이다.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명확성의 오류, 용어를 잘 정답은 고정관념이 있을 때 직업상담사는 실기시험이 무조건 쓰고 외워야 된다는 이런 고정관념이 있을 때 미치기 일보 직전이다. 또 정부의 결핍, 이런 정보가 잘못 또 인식한다든지 정보가 없어갖고 무조건 외우기만 하니까 합격률이 저조하더라.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가 김덕희가 지금 나왔습니다. 여러분 축복받았습니다. 무조건 합격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가 중요하다. 그래서 1차에도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내담자가 올 경우에는 직업 상담을 실시한다. 개인 상담을 실시한다. 그래서 답이 개인 상담을 실시한다. 있지 않습니까? 왜? 미치기 일보 직전인 사람한테 직업 상담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개인 상담을 하기 위해서 상담화가 심리학을 여러분 배우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인지는 뭐예요? 대가리. 정서는 뭐예요? 마음. 적성은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적성이라고 해요. 할 수 있는 거. 즉 나하고 잘 안 맞지만 할 수 있어. 내가 서울대 의대를 갈 수 있는 실력은 있어요. 그건 적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싫어. 그건 흥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적성과 흥미의 불일치라고 하죠. 그래서 적성은 뭐예요? 할 수 있는 것. 흥미는 좋아하는 것. 그래서 직업 상담사의 역할은 내담자가 할 수 있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잘 매칭시켜 주는 게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용어가 적성은 내가 잘하는 거, 흥미는 내가 좋아하는 거. 근데 잘하고 좋아하는데 왜 불일치해요? 이 용어를 이해 못하니까 매일 글자 외우고 헷갈리는 겁니다. 인지 계속 나옵니다. 인지가 뭐예요? 대가리. 여러분 아주 좋은 겁니다. 규준, 비교하는 거예요. 즉 상대평가,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을 규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규준, 비교하는 거, 준거, 기준점, 측정, 재는 것, 수요, 살려는 마음, 그래서 내가 똥가방을 사고 싶어요. 그럼 똥가방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지금 살 돈이 있어. 유효하죠. 이걸 살 돈이 있다. 이걸 유효수요라고 그래요. 진짜 돈이 있다. 이걸 실질수요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돈이 없어. 내가 서둘끗하면 꼭 똥가방을 사고 말 거야. 내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어. 이걸 잠재수요라고 하죠. 용어만 알면 굉장히 쉬워요. 살 돈이 있다. 이게 뭐예요? 유효수요다. 유효수요. 수요는 뭐예요? 살려는 마음이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올리면 근로자가 살 돈이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저임금제의 특징은 유효수요가 확대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살 돈이 그만큼 늘어난다. 파생수요는 살려고 하는데 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유효수요야. 사고 싶은데 무엇을? 최종 생산물을 사고 싶다. 그래서 최종 생산물에 의한 수요를 파생수요라고 하더라. 오늘은 첫날이니까 용어 이렇게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노동수요는 뭐냐? 수요, 사고 싶다. 무엇을? 노동을. 누가? 기업이. 왜? 일자리를 만들려고. 그래서 노동수요를 다른 말로 일자리라고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일자리 센터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고용센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노동수요는 일자리, 다른 말로 고용이라고도 하더라. 노동공급은 팔려는 마음이다. 무엇을? 노동을 팔고 싶은 거예요. 누가? 근로자가. 왜? 일하려고. 여보 나 오늘 노동공급하고 올게. 이 말은 뭐예요? 나 일하고 올게. 이 말이죠. 전이, 전치, 치와 나보다 밑에 낮은 사람한테 화풀이 하는 거다. 그래서 전이, 화풀이, 전치라고도 하고 치환이라고도 하더라. 투사, 남 탓, 자신의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다. 전이 옮기는 것이다. 이렇게 딱딱 떨어져요. 측정, 재는 것. 이렇게. 그래서 이런 내용만 이해하더라도요, 여러분 공부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인지 뭐예요? 대가리, 정서, 마음, 적성, 할 수 있는 것, 흥미, 좋아하는 것,
규준 비교하는 거, 준고 기준점, 측정 재는 거, 수요 살려는 마음, 유효 수요 살 돈이 있는 거, 파생 수요 최종 생산물에 의한 수요, 노동 수요 일자리, 노동 공급 일, 전위 전치 치환 화풀이, 투사 남탓, 전위 옮기는 것. 이렇게 여러분 용어가 딱딱 떨어져야지 그래야 문제를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규준이란 뜻도 모르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규준이란 집단 내 기준, 집단 속에서 비교하는 것이다. 비교, 집단. 이 집단이 무엇이냐? 그래서 100점 만점으로 비교하는 집단이 있다. 이걸 보고 100분위 점수라고 한다. 즉 100점 만점으로 하는 집단이다. 그래서 100점 만점에서 1부터 100까지 숫자를 내놓고 각 순위를 매기는 것을 100분위 점수라고 한다. 얼마큼 쉬워요. 또 집단 속에서 상대적 이치를 알아보는 점수를 100분위 점수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한 것을 여러분 마음대로 쓰면 됩니다. 두 번째, 표준 점수죠. 표준 점수. 표준 점수. 즉 표준 점수는 어디에서 비교하냐? 정규 분포를 만들어 놓고 이 정규 분포에서 비교하는 것을 표준 점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1차 때 배웠지 않습니까? 정규 분포에서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표준 편차라고 그래요. 표준 편차. 그래서 마이너스 1 표준 편차, 마이너스 2 표준 편차, 마이너스 3 표준 편차, 플러스 1 표준 편차, 플러스 2, 플러스 3. 1차에 배웠지 않습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34%, 플러스 34%에서 1 표준 편차는 68% 이내다. 이거 2차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1차에 공부할 거 알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큰 틀, 표준 점수란 정규 분포에서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비교하는 것을 표준 점수라고 한다. 왜? 비교하는 거니까. 아주 딱 떨어지죠. 감칠맛하게. 그래서 일명 지점수라고도 한다. 얼마나 멋져요. 또 3번 표준 등급이다. 이제 어디에서 어떤 집단에서 비교하는 거예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등급을 나누어 놓고 각 개인의 점수를 등급별로 비교하는 것을 표준 등급이라고 한다. 일명 스테다인이라고도 한다. 고교 내신제와 같은 것이 있다. 이렇게 쓰면 되고. 근데 잘 헷갈리면 안 써도 돼요. 괜히 또 오버한다고 스탠레스 점수라고 한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즉 집단 내에서 등급을 나눠서 비교하는 거. 또 어떤 집단, 정규 분포라는 집단 내에서 비교하는 건 표준 점수, 100분위 점수, 100점을 기준으로 나눈 이 집단 내 속에서 점수하는 걸 100분위 점수. 그래서 이걸 썼냐 안 썼냐, 이 내용을 타당되게 있게 썼냐 안 썼냐가 여러분 채점의 기준표다. 어렵지 않죠? 규준은 비교하는 것이다. 어디에서? 집단 속에서. 이 집단 속에서 비교하는 게 무엇이냐? 100분위 점수, 표준 점수, 표준 등급이라고 하더라. 이건 어떤 내용이냐? 지금 설명한 거 쓰면은 공부가 이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너무 재밌잖아요. 이 재밌는 공부를 저하고 이제 계속 이어갈 겁니다. 오늘은 첫날이니까 이렇게 3번까지만 풀어보고 영어나 정리했으니까 오늘 첫날은 이렇게 3강까지 제가 진행을 할 겁니다. 1강 끝나고 다음에 2강 또 맨 마지막에 3강까지 해서 2007년도 해설을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